자, 안녕하세요. 이제 천재의 노. 일단은 이 박시정 끝나고 이제 학습 활동으로 좀 들어가 볼 거예요. 그 전에 시대적인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옛날 시조 한 편을 보고 갈게요. 우리 시조는 정형시지. 시조는 정형시고, 정형시는 정해진 형식이 있는 시죠. 그렇기 때문에 외형률이 존재를 하고요. 시조는 사음보죠. 그리고 3장, 69, 45자 내외. 음수율도 있지? 음수율로는 이렇게 해야겠네. 3, 4조 혹은 4, 4조라고도 하죠. 우리가 이거를 음수율, 글자수를 세서 나오는 운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음보율로는 사음보지만 음수율로는 3, 4조라고 한다. 자, 이 작품은 총 6수의 연시조예요. 연시조라는 거 어떻게 알아? 일단 뭐 1수, 2수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수 앞에 있으면 연시조고, 두 번째는 제목이 있어요. 원래 이게 시조가 하나밖에 없으면 제목을 잘 안 지어요. 그래서 그냥 첫 줄을 제목인 것처럼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연시조고, 그리고 유교적 덕목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주제인 작품이야. 그러니까 가르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지. 옛날에 양반들이 막 시골에서 막 선생님들 하잖아. 훈장님 같은 거 하잖아. 서당 같은 거 해서. 그때 이제 이런 가르치려고 시조를 많이 작성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서리법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 종장에 있거든요.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서리법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 주제가 형제 간에 좀 사이좋게 지내라? 라는 건데, 형제가 10명이야. 근데 실제 자기가 가면 10명의 형제가 있었겠지. 근데 이제 처음에는 한 몸이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한 핏줄이야. 같은 이제, 형제니까. 근데 뭐, 처음은 하나고, 하나가 열이고. 그러니까 이제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이라는 거지, 원. 단이란, 하나다. 그거를 누가 알겠냐면은 어쩌다 욕심에 걸려서 한 몸인 줄 모르냐. 여기서 욕심은 형제끼리 싸워서 그래. 형제끼리 싸웠다는 거를 이렇게 불화한다는 것을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작가는 생각하고 있는 거지. 너네 왜 이렇게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서로 사이 안 좋아가지고 너네 원래 다 한 몸이잖아. 한 핏줄이잖아.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너네 한 몸인 줄 모르냐? 이렇게. 얘가 원래 원문에서는 종결어미가 의문형 종결어미 모르느뇨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중딩이라고 좀 해석을 봐주셨어. 그래서 모르는가 해가지고 서리법 나와 있죠. 분천은 지역 이름이고요. 강호는 가르치는 노래, 강연하는 노래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옛날의 모습과 오늘날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보자. 어떤 면에서? 내용상의 면에서. 그치? 형식상 아니고 내용상의 면에서 이제 과거랑 오늘을 비교해보면 오늘날에도 사실 우애는 중요하죠. 옛날 지금이나 다 우애가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비슷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이제 여기 사자성어는 박시전에서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어서 뒤로 가시면 오늘 우리 이청준 작가님의 연을 볼 거예요. 자, 2025 수능에 등장했던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원탑이 이청준이에요. 이분은 진짜 소설을 잘 쓰거든. 이분이 1965년도에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작품 활동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1960년대부터 이제 70, 80 이렇게 우리가 사실 현대잖아, 현대. 아마 여러분의 할머니? 모르겠네. 여러분의, 여러분의 할머니 세대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가난했어. 일단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전까지는 소설이 다 사람들이 가난해. 가난해.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도 우리가 되게 가난해서 막 그때 막 산업화를 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이분의 작품의 연인데요. 이 제목부터가 연이기 때문에 이 소설에서 핵심적인 소재가 연이겠다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연은 다 해보셨잖아요.
광장 가면 많이 하고 있던데. 이 소설을 공부할 때는 일단 첫 번째로 시점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 작품은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엄마의 속마음이 주로 나오기는 하지만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즉 3인칭 서술자가 어머니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해야 합니다. 나는 등장하지 않아요. 나가 등장하면 1인칭이었겠지. 주제는요, 엄마 곁을 떠난 아들에 대한 엄마의 한없는 사랑이 주제입니다. 엄마한테 잘하세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엄마는 자식을 짝사랑하는 것 같아. 항상 자식을 쳐다보고, 자식을 걱정하고, 자식이 좀 못되게 굴어도 한없이 자식을 사랑하고 뭐 이런 존재잖아요. 여기서도 엄마가 계속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을 바라보고 하는 그 어머니의 한결같이 어떤 희생적인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끝없는 애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엄마를 묘사하냐면 엄마가 계속 지속적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하늘 위에 떠 있는 연을 바라봐요. 그 연이 아들이야. 그래서 여기는 연이 상징하는 바가 아들이야. 그래서 아들의 얼굴을 계속 쳐다본다 이러면 너무 직접적이잖아. 그러니까 문학은 어떻게? 엄마는 언제 어디서나 하늘 높이 떠 있는 연을 바라보는 거야. 그 연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겪습니다. 근데 그 감정들이 굉장히 다채로워요. 그러니까 딱 하나의 감정만 느낄 수는 없어, 인물이. 그럼 뭐 AI잖아. 인간은 입체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소설에 담긴 어떤 인물의 입체적인 감정들은 출제 포인트가 돼요. 그때그때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즉 우리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국어, 문장 성분 따져가면서 종속적인 연결 어미를 통해서 대조관계, 인과관계, 선후관계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이제 읽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지. 그러니까 직접적 제시된 어떤 감정들, 그냥 있는 그대로 읽는 게 첫 번째다. 그 다음에 간접적 제시로 가면 이때부터는 추론이잖아. 좀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간접적 제시를 하기 전에 먼저 직접적 제시에 반응하면서 글을 읽어봅시다. 자, 그리고 이 작품의 성격, 상징적, 애상적, 신비적. 자, 특징. 상징성이 강한 소재, 즉 연이죠. 연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소재가 연이고 또 연의 높이에 따라서 인물의 심리가 변화합니다. 학습 활동에 나오잖아. 그리고 이 작품이 그 공간적 배경이 시골이거든. 시골이라서 사투리도 쓰고 그 시골의 풍경 이런 것도 묘사가 되고 해요. 그래서 향토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그 연도 사실 향토적인 소재잖아요. 그래서 뭐 게임하는 건 아니니까. 그 공간적 배경의 특성. 여기가 시골 마을이니까 그거를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전에 여기 밑에 쌤이 여러분 출제 포인트 조심하셔야 될 거 좀 적어놨거든요. 자, 소설이 그 주제 구성 문체가 3요소인데 그 중에서 구성 있지. 그 구성에 3요소가 있어. 그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흔히 선생님이 맨날 인사배라고 하죠. 인물은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소설의 주인공은 완벽하지 않아요. 절대 완벽하지 않아. 완벽하면 재미가 없잖아. 누가 보고 싶어해? 다 지 잘난 맛에 사는 주인공 재미없게. 인물은 항상 결핍을 느끼기 마련이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욕망하게 되어 있어요. 인물은 항상 무언가를 욕망합니다. 근데 그 욕망, 소망, 희망 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 그냥 금수저가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는 소설은 없다고. 완벽한 애들이 아니라고. 결핍이 있어요. 이 결핍이 있는 애들이 어떤 욕망을 추구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렇게 먼저 인물을 잡아야 돼. 인물이 어떤 성향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고, 어떤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무엇을 욕망하는지. 그거를 일단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를 작가가 세팅을 하죠. 그럼 우리가 배경이라고 그러죠. 배경은 시간적 배경이 있고 공간적 배경이 있어요. 이 작품은 시간이 그 봄이야. 그리고 공간은 시골 마을이고
그리고 이런 거는 흔히 묘사를 통해서 작가가 이제 표현을 해주죠. 그럼 여러분이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인물이 정서가 변화할 때 그 변화하는 포인트들을 되게 잘 짚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이 작품 전체에서의 감정을 물어보는 일은 많이 없어요. 왜냐면 이 작품 전체 하나로만 감정이 있는 작품이 좀 드물어. 사람은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여러분도 맨날 업앤다운 심하잖아. 얘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면 인물의 정서가 변화할 때 만약에 이러시잖아요. 여기 딱 여기만 밑줄 치고 쌤이 물어봐. 그러면 여기 앞뒤의 맥락을 통해서 인물의 정서를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치? 혹은 만약에 여기 가가 있고 여기 나가 있어. 그럼 가에 대한 마음을 물어볼 수도 있거든. 그럼 가 전체에 있는 마음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슬픈 마음으로 바뀌었다면 여기서 어떤 계기가 있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실 거꾸로도 마찬가지지. 부정적인 상황에 있다가 긍정적인 걸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뭐 삶의 의지를 회복한다든가. 그럼 그럴 때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그 사건이 전환되는가. 그 부분을 딱 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점으로 그 위는 아직 그 위의 감정과 그 기점 이후의 감정은 다 다를 거라는 거야. 그렇죠? 정말 모의고사에도 정말 흔히 나오는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소설을 다 읽고 푸는 거기 때문에 소설이 이 정서가 변화하는 작품이라면 반드시 반띵하시고 어디 부분에서 변화가 하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연결어밀이나 어떤 문법적인 요소들, 문장 성분을 통해서 선후관계와 인과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셔야 돼요. 즉, 자를 돌리면 안 된다는 거지. 3번, 인물의 욕망과 어떤 의도를 파악을 했다면 그 의도가 실제로 행동했는가도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 어떤 사람이 진짜 못됐다? 그래서 걔를 막 한 대 치고 싶었는데 참았어. 그럼 선지에서 뭐라고 나와? 한 대 쳤다고 나와. 진짜. 근데 한 대 안 쳤잖아. 치고 싶었는데 참았잖아. 그치? 이렇게 연결음을 봐야 돼. 하고 싶었으나 참았다고. 근데 사람이 이게 막 시간에 특히 쫓기면 모의고사 볼 때, 쳤다는 거 기억나. 어디선가 봤어. 이렇게 기억에 의존해서 푼단 말이야. 그러면 왠지 친 거 같은 거지. 반드시 그 문장으로 돌아가서 확인하는 습관을 키워야 돼. 내가 자신이 확실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자, 4번. 미리 알았는가의 여부. 막 그런 거 있잖아. 서프라이즈 생파를 준비했어. 근데 막 깜짝 놀랐어. 뭐 예상도 못했어.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 진짜 몰랐던 거잖아. 그치? 근데 왠지 오늘따라 자꾸 막 왜 서프라이즈 파티 이전에 뭔가 서프라이즈 파티가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있지. 막 괜히 막 집에 늦게 들어오라고 하고 엄마가 막 그런 것들. 또 그러한 부분들로 인물이 미리 오늘 뭔가 내 생파가 열릴 것 같은데 막 심지어 오늘 내 생일이야. 막 그렇게 어떤 사건이 벌어질 거란 어떤 예감, 그 예감을 미리 했는가, 미리 알았는가의 여부도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다음, 소재의 기능. 여기서는 연이 갖고 있는 기능이 있거든. 연은 이제 엄마의 심리 상태도 보여주고, 또 연이 아들과 동일시되는 대상이기도 하고, 그걸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출제되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라. 작품 갈게요. 쌤 이거 다 문장을 읽지 않고 포인트들 짚어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마을에서 연이 떠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이 마을이 바로 시골 마을을 뜻하는 공간적 배경이죠. 연이 먼 하늘을 꿈꾸는 작은 새처럼 마을을 맴돌았대. 여기서 연이 아들이거든요. 그럼 그리고 연을 새에다가 직유법으로 비유하잖아. 그럼 아들은 새 같은 존재인 거야. 여기 꾸며주는 말 봐봐. 먼 하늘 여행을 꿈꾸는 작은 새라 그랬지. 애가 어려. 성인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 먼 하늘을 꿈꾸는 이란 것부터가 어떤 자유를 꿈꾸는, 이 마을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좀 더 넓은 세상에 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아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쌤이 말했다시피 연의 위치나 높이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가 변화한다고 말을 했죠. 자, 지금 이제 그냥 하늘에 평범하게 떠 있는 상황인 거야. 이 소설의 발단이니까.
그리고 발단에서부터 연을 언급한다는 게 이 연이 이제 이 작품의 전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어디에서나 들에서나 산에서나 그치? 언제 어디에서나 그죠? 연을 볼 수 있었지. 연이 하늘에 있는 동안에는 엄마도 차라리 마음이 편했다. 이거 직접적 제시죠? 엄마가 마음이 편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아들이 연만 막 돌리고 뭐 공부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엄마 마음이 안 좋지 않을까요? 이거 네 자아야. 엄마가 대놓고 마음이 편했대잖아. 그죠? 이런 거 조심하세요. 엄마가 차라리 마음이 편했대. 근데 뭐 100% 행복하고 뭐 그런 건 아니겠지. 가난한 형편에 뭘 100% 행복하겠어.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마음이 편했다는 그 맥락을 짚으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이 농사꾼인데 농사를 막 지을 때 자기도 모르게 어디서든 간에 연을 찾아서 잠깐 일손을 멈추고 하늘을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짝사랑하잖아, 자식을. 그리고 그 봄하늘을 바라보면서 허기진 한숨을 쉬었다. 이 봄하늘, 시간적,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죠. 허기심 한숨이라는 거는 두 가지를 나타내요. 1번은 굉장히 가난하다는 거야. 허기졌다는 얘기는 배고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적 갈등을 보여주거든요. 이 인물들은 계속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사건이,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 소설은 재미가 없단 말이야. 항상 갈등이 있어. 근데 엄마가 하늘의 연을 보면서 그냥 마냥 웃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마 마음으로 뭔가 캥기는 게 있고 마음에 뭔가 불안 요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면서 아비 없이 자란 놈이라 하는 수가 없는가 보았다. 이거 다 서술자 추측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비 없이 자랐다는 게 이 아들의 상황을 알려주죠. 엄마와 아들의 상황을 알려줘. 이런 서술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인물들이 처한 처지를 알려주죠. 이제 대사인데요. 이거 엄마가 하는 말이야. 우리 집 처지 상급학교가 가당키는 하냐. 너 이름이나 쓸 수 있는 걸 다행으로 알아라. 이거 엄마가 하는 대사고요. 여기서 형편이 나타났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학교를 진학을 못해. 여러분은 학교 가기 싫어 죽겠잖아. 근데 옛날에 60년대 때는 학교를 가는 게 소원이야, 이 아들이. 다음, 그럼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곁에서 땅이나 파고 살자. 농사나 짓자. 무슨 학교냐라고 하던 소리가 아들의 어린 가슴에 못을 박은 모양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건 아들이 얘기하는 거죠. 나 학교 못 가면 연이나 실컷 띄우고 놀 거야. 학교 못 가니까 대신 연실이나 만들어줘라고 하는 거죠. 이 상급학교 진학을 단념한 대신 아들놈은, 그러니까 이건 포기했어. 단념했다는 얘기는 포기한 거야. 형편이 뭐 안 되니까. 철늦은 연 날리기 놀이를 시작했다. 이때는 게임이 없으니까 연이 게임인 거지. 근데 돈이 없어서 연실도 마련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딴에는 남의 집 애들 이 연을 띄우는 걸 늘 부러워했대. 이런 게 다 시대적 배경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반영론적 관점 생각해 보세요. 작품은 시대의 거울이라 그랬어. 그럼 그 당시의 시대, 이 1960, 70 이 시대에 얼마나 가난했어? 연도 하나 없는 거야. 여러분 지금 연 그냥 2,000원 주고 다이소에서 팔잖아. 근데 이때는 그런 것도 없는 거야. 진짜 가난한 거야. 그래서 이 가난한 형편이 나타나고 그래서 엄마가 진짜 큰 맘 먹고 연실을 사야 됐던 거야. 그땐 연이 되게 비싼 건가 봐. 그죠? 엄마는 나름 노력하는 거지. 애기 마음 달래주려고. 이 연실을 왜 마련해? 아까 뭐라 그랬어? 못을 박았다고 했잖아. 그렇게 아들이 속상해하니까 연을 하나 마련해줬고 그때부터 얘는 매일매일 연놀이만 하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소설을 쓰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크게 1번 서술, 2번 대화, 3번 묘사. 지금 여기 대화 2개밖에 안 나왔지. 그치? 그러니까 이 소설은 대화 위주의 소설이 아니야. 이 작품은 서술이 되게 많아. 그리고 문장이 좀 짧아. 그래서 대화가 많이 없고 서술이 많으면 좀 담담하고 절제된 어조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막 영탄법이 많은 작품이 아니라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는가.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막 이런 감정을 표출하는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더 슬픈 거 알아? 그치? 왜 이별하는 노래도 괜찮아, 잘 가. 이렇게 하면 더 슬프잖아. 근데 미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 너 절대 용서 못해. 네가 어떻게 나를 차?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앙된 서술자가 있어. 그럼 살짝 좀 김이 빠지거든요. 좀 덜 슬프거든.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소설을 대화보다 서술이 많은 것도 작가의 어떤 전략이라는 거지. 담담하게 서술함으로써 이 가족에게 처한 이 가난이란 현실, 또 한국의 현대사회의 어떤 단면이잖아요. 그때 가난한 사람이 얘네 집만 가난하겠어? 70년대 농촌에서 수없이 가난했던 많은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일 뿐이야. 그냥 원오브 댐이라고. 그때 다 가난했다고. 물론 쌤은 그 시기를 몰라. 쌤 젊잖아. 쌤 선생님은 평생 허기진 적이 없어요. 네. 다이어트가 걱정이지 허기진 적이 없어. 근데 이 소설을 쓸 때는 엄청 배고팠다는 거지. 그 연 하나도 못 샀다는 거지. 시대적 배경이 나타나죠. 자, 근데 이제 봄이 돼요. 이게 지금 다 과거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연만 하고 놀았다라고 한 게 지금 과거가 되는 거지. 뭐야, 여기 부분? 이런 게 다 과거잖아. 근데 이제 다시 현재로 온 거지. 왜냐면 아까 소설의 처음에서 하늘에 있는 연을 보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연을 산 다음이 현실인 거야. 얘가 지금 현재로 돌아온 거야. 연을 사고 나서, 그죠? 그래서 아까 그 앞에서는 연을 사게 된 어떤 과거 일을 좀 이렇게 정리해줬고, 이 봄이 돼서 애들이 다 떠난 거야. 왜 학교 간 거야? 그 다음에 애는 학교를 못 가잖아. 돈이 없어서 혼자서 눈물. 이 아들도 솔직히 화날 것 같아. 부모가 이렇게 능력이 없으니까. 뭐 아빠도 없고. 근데 그 파란 봄바람 위로 매일매일 연만 뛰어 올리고 있는 거죠. 이 파란 봄, 색채어죠? 시각적 이미지죠? 근데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봄을 묘사해주고 있어. 당연히 계절감도 나타나지. 원래 이제 봄에 약간 청보리 이런 게 하잖아. 그리고 가을에 수확하잖아. 노래 지면은. 근데 이 파란 봄바람, 이렇게 이 보리밭에 혼자만 학교를 못 갔나 봐. 그래도 그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가 봐.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우리는 간접적 제시로 이 아들의 마음을 추측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근데 혼자서라고 하는 게 딱 느껴져. 혼자면 외롭고 고독하고 얼마나 억울하겠냐. 여러분은 되게 동감할 법한 감정 아니야? 나만 못해 뭐 이런 거잖아. 뭐 우리 반 애들 아이폰 다 있는데 뭐 나만 혼자 없어. 그럼 그때 느꼈을 여러분의 박탈감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 아들 놈의 어떤 감정이겠지. 이거는 추론하는 거잖아. 간접적 제시로. 근데 작가님이 그래도 혼자서라는 이 부사어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적 제시로 추론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 파란 봄바람은 되게 아름답지 않아? 그래서 약간 이 공간적 배경과 이 봄이라는 뭔가 이 경쾌하고 좀 해피한 그런 계절과 이 아이의 슬픈 속마음의 어떤 심리가 대조되고 있지. 우리가 이런 거를 객관우상 건물이라고 해. 중학교 때 객관우상 건물을 배우진 않지만 쌤은 자주 설명을 하죠. 그래서 대조되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만드는 거야? 더 슬퍼. 더 슬픔을 강조하는 거지. 벚꽃 축제 가서 차이면 더 슬프다고 했잖아. 애들 다 커플짓 하는데 나만 솔로가 되는 거야. 하필 그날. 그럼 슬픔이 커지겠지. 그래서 이 색채어를 통해서 계절감을 보여주면서 아이의 이 속상한 심리를 더 강조하고 있고요. 하루 종일 그냥 연만 날리네. 공부 안 하고 좋겠다, 야. 언제 어디서나 연을 볼 수 있었다. 이 엄마의 사랑이지. 우리 엄마 항상 연만 봐. 연을 보면 아들을 보는 것 같았고. 이게 왜? 연과 아들을 동일시하기 때문이지. 여기서 아까 이제 그 첫 문장에 나왔던 걸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야. 아들이 연이고 그게 새라고. 그래서 아들은 뭐 하고 싶어 할 거야? 여행을 꿈꾸고 싶어 할 거야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어떻게 할 거야? 연 실줄을 끊고 하늘을 떠나가 버릴 것처럼 엄마를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거지. 왜? 엄마는 알고 있는 거야. 아들이 떠나고 싶어 한다는 거. 이 그지 같은 농촌 떠날 거야. 가출을 할 거야. 이거 엄마 예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연이 이렇게 있을 때는, 하늘이 있을 때는 애가 연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 이 마을에 애긴 얘밖에 없나 봐. 그러니까 연을 올리면 얘만 있는 거야. 얘만 하는 거야. 근데 엄마가 마음을 놓을 수 있었지. 이런 게 바로 안도감인 거죠. 이런 건 간접적 제시잖아. 간접적 제시잖아. 그래서 마음을 놓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연이 하늘에 있을 때는 어딘가에서 이 아들의 모습이 선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근데 아들을 꾸며주는 말 보세요.
적막스럽고 외로운 아들이라 그래요. 이런 건 직접적 제시예요. 정서가 드러나잖아. 외롭대잖아. 그러니까 아들은 외롭다는 거지. 이거 아까 어디랑 연결되는 거야? 혼자서랑 연결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작품을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갈등 한번 정리할게요. 인물의 갈등은 내적 갈등, 외적 갈등으로 나누어지죠. 이 작품에서는 엄마와 아들이라는 인물 둘이 등장하는데 엄마도 내적 갈등이 있잖아. 아들이 떠날까봐 불안하다는 거. 그리고 아들의 내적 갈등도 얘도 뭐 어딘가로 이렇게 자유롭게 이 망할 농촌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도 외적 갈등이지. 항상 이제 뭐 날만 보고 있겠지. 외적 갈등은 뭐예요? 이게 외적 갈등은 4가지 종류죠. 그 중에 이 작품은 2가지가 드러나죠. 인물 대 인물. 또는 인물 대 사회. 인물 대 인물은 명확하게 드러나요. 소설에서. 아들이 안 떠났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결국 아들이 떠나잖아요. 그럼 인물과 인물 사이에 어떤 원하는 바가 욕망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외적 갈등이 되는 거지. 인물과 인물이 대립하고 있다. 물론 이제 막 머리채 잡고 싸워야만 대립하는 건 아니야. 두 인물의 욕망이 일치하지 않으면 외적 갈등인 거야. 더불어서 여기서는 좀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사회와 인물의 갈등도 드러나요. 왜냐면 이 사회는 좀 약간 운수 좋은 날 생각해봐. 이거는 가난한 농촌. 가난한 농촌의 현실이 이 사회에 반영되기 때문인 거예요. 문학은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라 그랬죠.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은 이 모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지. 얘는 대표적인 인물이야. 엄청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했어. 그리고 아빠 왜 없는 줄 알아? 이 당시에 아빠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왜 그런 줄 알아? 전쟁 때 죽는 경우가 많았어. 전쟁이 끝나면 남자가 없어. 남자가 다 막 징병으로 끌려가는 거 알지? 막 다 끌려간단 말이야. 강제로 막. 그냥 아들이, 그냥 남자 다 데려가, 그냥. 애기들 빼고 다 데려가. 그래서 다 총알바지를 쓰니까 그렇게 남자들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맨날 혼자 농사 짓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막 행상 같은 거? 이렇게 막 길거리에서 막 물고기 팔고 막, 그쵸? 추억에서처럼. 그쵸? 좀 우리가 다 공부했던 작품이라 이렇게 하나가 연결돼서 웃었어. 그렇게 돼서 이제 아빠가 죽었겠지. 그래서 그런 사회, 가난한 농촌 사회, 전후의 어떤 사회적인 가난을 어떤 인물과 사회의 갈등 요소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없는 갈등은 인물 대 자연 없어요. 여기 무슨 막 거대한 호랑이 잡으려고 막 한 달 동안 노력하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 아니잖아. 인물 대 운명 없어요. 이때 운명은 막 그런 거야. 막 너는 지옥으로 가서 생명수를 가져와야 할 운명이다. 바리대기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리대기가 갑자기 막 지옥으로 가. 그 운명을 잘 받아들여. 막 이런 거잖아. 그런 이제 그런 내용은 없어요. 여기는 인물 대 인물, 인물 대 사회 이거 2가지 종류의 외적 갈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자, 이 아들이 연 신나게 하고 그러다가 그래서 엄마가 아들의 왜냐면 이 글에서는 안도감 때문이야. 연이 보이면 안도감을 느꼈다 했지. 그래서 차라리 연을 날리는 게 나은 거야. 그래서 연을 탓해본 적이 없어. 이거 연을 원망했다면 안 된다. 철 늦은 연 날리기에 넋이 나간 아들 놈을 원망해본 일이 한두 번도 없었다. 자꾸 왜 아들 놈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아들에 대해 원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뭐 직접적 제시로 아니라고 하니까 원망 아니야. 원망할 것 같아 라고 너네가 생각하면 안 돼. 자 버려요. 자 왜 그래? 그 이유는 why 이제 나오지. 녀석이 마음에 고이 머물고 있는 연의 위로를 감사할 뿐이다. 즉 연의 위로라 그러잖아. 그럼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뭐야? 연이 아들을 위로한다는 의미예요. 괜찮지? 연의 위로. 그러면 연은 어떤 역할을 한다? 연이 아들을 위로한다. 라고 여러분이 작품을 해석해 주셔야 돼. 이게 바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거야. 그죠? 자, 이렇게 연에 실린 아들의 마음이 하늘을 내려오는 저녁 연처럼 조용히 다시 가라앉기를 기다릴 뿐이다. 봐봐. 연은 하늘로 띄운다. 그리고 다시 연의 실을 감잖아? 그럼 다시 아래로 내려오지. 그러니까 이 아이의 불안한 마음, 떠나고 싶어하는 그 붕붕 뜨는 마음이 연을 감아서 다시 연이 그럼 하늘로 내려오는 것처럼 하강하길 바란다는 거지. 가라앉길 바란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엄마 마음인 거지. 내 곁에 있었으면.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하루는 결국 이변이 일어나고 말았다. 이런 게 바로 사건이 발생하는 거야. 중요 사건 발생. 막 불안감이 막 고조돼. 봄바람이 막 난리가 쳐. 야 이게 바람이 있잖아. 이 바람이 세지면 연이 끊어지기도 하잖아.
약간 폭풍 느낌처럼. 물론 봄에 폭풍은 안 오지만 바람이 막 세차지는 거지. 불안감이 고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막 이제 풀떼기 캐고 있었거든. 아유, 근데 이게 여러분이 사진 봐봐. 야, 이거를 캤대. 이거 식용한데. 야, 이거를 식용하려고 했다는 것부터가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시대를 알려주는 거 아니야? 눈물. 얼마나 가난하면, 그치? 그래서 이제 바람이 막 붕붕 뜨니까 얘가 이제 아들이 더 신나가지고 막, 이러고 해서 더 세게 이제 연을 위로 올린 거야. 근데 연이 막 엄청 높이 떠 있는 거야. 이미 실의 맥스까지 왔어. 이제 풀 실이 없어. 또 이때 실도 비싸다 그러잖아. 실이 많이 있어야 높여갈 텐데 최대한 높였나 보지? 너무 연이 높아진 거야. 그러면 엄마의 심리가 더 불안해지는 거야. 연의 높이, 연의 위치가 어머니의 심리와 조응합니다. 울려요. 그래서 연이 점점 높이 있을수록 엄마는 점점 불안하다고. 그리고 엄마가 자꾸 헛디딘지를 되풀이했다. 자, 이거 뭐야?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불안감을 드러내는 거죠. 자꾸 이제 발을 헛디디는 거, 아이고, 막 이렇게. 이거 뭐야? 간접적 제시지. 이런 간접적 제시가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이제, 시험 범위가 있는 내신을 보기 때문에 자습서가 설명 다 해줬어. 답 알려줬잖아. 왜 자꾸 발을 헛디디냐? 불안하다고. 근데 모의고사 혹은 외부 지문 안 배운 작품들을 이렇게 마주쳐서 풀어야 하는 시험에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익혀야 할 게 이 간접적 제시를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그죠? 그냥 멍 때리고 막 그냥 불안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작품을 감상하세요. 느끼세요. 공감해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간접적 제시다. 그래서 발 헛디디는 걸 뭐를 나타내?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인물이 느끼는 불안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선생님 이거 불안한 거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할 수 있잖아. 그 뒤가 Y가 나와. 이유가 나오거든. 이게 연이 너무 높은 데다가 이유가 그죠? 하나가 아니라 두 개야. 너무 바람이 드세서 마음이 놓이지 않는 탓이었다. 그럼 뒤에 있는 게 원인이고 앞에 있는 게 결과겠죠? 이렇게 마음이 놓이지 않는 데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 있지? 이게 바로 뭐랑 연결돼야 되는 거야? 이 헛디딤질이랑 연결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연이 너무 높고 바람이 드세서 마음이 놓이지 않기 때문에 헛디딤질을 한다고. 그럼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는 거랑 불안함 얘는 같은 말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야. 자습서에서. 오케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는 거에 근거를 가지고 불안이라는 정서를 이제 해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더 끝이 아니야. 하나 더 나가. 막 난리 났어. 최고 높이 올라갔다 했잖아. 엄마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지? 그럼 얘랑 같다는 거지. 즉 불안하게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는 거는 같은 정서를 드러내는 말인 거예요. 그렇지? 얘가 모두 헛디딤질이랑 연결되는 행동인 거지. 자, 아니나 다를까. 자, 이게 바로 이거 엄마 속마음이거든. 엄마 속마음. 여기서는 아니나 다를까는 서술자가 하는 말이 아니야. 서술자가 인물이 되었어. 왜? 전초작가 시점은 인물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럼 아니나 다를까는 엄마가 속마음으로 생각한 거를 그냥 다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의 시선으로 이 아니나 다를까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엄마가 여기서 뭐가 중요해? 예감했다는 거야. 우리 앞에서도 말했지. 아들이 떠날 것만 같았다고. 드디어 오늘인가? 오늘 떠나나 싶은 거지. 근데 진짜 아들 놈이다? 인사도 안 하고 가출을 안 해. 이거 진짜 완전 폐륜 아니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자, 불안감에 쫓기던 어머니가 하늘을 다시 봐. 근데 연이 없어. 뚜둥. 자, 이거 진짜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소설을 착 나누셔야 돼. 사실 여기서부터 나눠야 돼. 그럼 이렇게 두 번 나눠야겠다. 왜? 여기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 연이 가라앉기만 기다렸다고 했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연의 위치가 바뀌어. 그럼 이 위는 연이 적당히 요 정도 있다고 쳐봐. 여기는 연이 미친 듯 높이 올라가는 거지. 이제 거의 끊어질 위기야. 실을 다 풀었다고. 그럼 여기서는 연이 끊긴 거야. 컷. 여기서 컷인 거야. 그죠? 이렇게 단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쌤이 여러 번 나눈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얘가 연이 날아가 버렸어. 그리고 이 빗살처럼 지규 이게 연이 구불구불 이렇게 후 내려와. 어떡해, 연실 끊어졌어. 안 돼. 그죠? 다음. 이제 연이 어디선가 멀리 날아가. 근데 새처럼 날아가. 우리 새가 계속 연이었잖아. 그 연은 아들이었잖아. 그래서 연을 새에 비유해서 지규법이네요. 이제 엄마는 막 이제 그냥 주저앉았어. 연을 계속 보는 거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이 하염없는 엄마의 사랑. 하늘에 눈길을 하늘에 못 받고 있었다. 이런 건 되게 관용 표현이네. 왜냐면 눈길은 못이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못질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단 얘기잖아. 그리고 연이 완전히 사라지고 난 다음에서야 이거 여러분 다 지금 선후 관계를 만들고 있는 거야. 괜찮아? 왜냐면 여기까지는 아직 연이 있어. 연이 있어. 근데 점점 사라져. 아득해져. 그러다가 아예 사라져. 이렇게 단계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선후 관계가 드러나고 있는 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런 게 출제 포인트야. 고등 가면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자, 그리고 엄마가 막 가는 한숨. 아까는 허기진 한숨인데 이 형은 맨날 한숨만 쉬어. 천천히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자, 공간의 이동. 자, 엄마가 이제 마을로 돌아오십니다. 아까 이제 무릇 캐러 밭에 나갔다가 돌아와. 근데 반나마 차오르니야. 이게 뭘 상징해? 일이 안 끝난 거야. 원래 가득 채워야 돌아오시는 것 같아. 근데 절반밖에 못 채웠는데 돌아오는 거지. 근데 방금 전에 무슨 아쉬운 배웅이라도 끝내고 온 사람처럼 거동이 무척 차분했다.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아 버려야 돼요. 왜? 얘 지금 아쉬운 배웅을 한 것처럼 차분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자기 딴에 배웅을 한 거야. 여기서의 배웅이 뭐겠어? 연을 계속 본 거야. 연을 끝까지 본 거야. 연이 다 사라질 때까지 본 거야. 일손도 놓은 거야. 일 안 하고. 그래서 이거를 배웅이라고 느끼는 거지, 엄마가. 근데 여기서 차분했다고 하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아니, 자식이 가출을 했는데 엄마가 어떻게 차분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다, 쌤이. 몇 번 말하냐? 이거 직접적 제시잖아. 차분했다잖아. 그리고 초조한 눈빛도 없었어. 오히려 엄마는 여기 봐봐. 연을 지킬 때처럼 초조한 눈빛이 없었다고 하잖아. 그럼 거꾸로 말하면 뭐야? 연을 지킬 때, 즉 연이 하늘로 떠 있을 때 엄마가 차라리 마음 편했어. 안도감은 느꼈어. 근데 눈빛은 초조했었나 봐. 왜 초조해? 아들이 떠날까봐 불안한 거지. 왜 그런 거잖아. 아들 아직 있나? 아들 있나? 아직도 있나? 이렇게 자꾸 연을 바라보게 되는 거야. 아들이 오늘 도망갔을까봐. 그러니까 연을 지키는 그 눈빛이 초조한 게 있었던 거지. 근데 지금은 그게 없다는 거지. 왜? 연이 떠났으니까. 연이 없으니까. 그리고 발길을 막 서두르지도 않아. 이게 다 아니래다. 막 서두른다면 안 된다. 안 초조해. 자, 여기도 또 중요하다. 야, 엄마가 알고 있었대잖아. 체념했 때잖아. 인물의 정서지? 이거 직접적 제시잖아. 그죠? 뭐 엄마가 막 떠나는 아들을 붙잡으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막 떠나는 아들한테 저항하고 이런 게 아니지. 체념의 반대말이 뭐야? 의지. 뭐 저항. 뭐 이런 거잖아. 따라갈 거야, 아들을? 가지마 하고 붙잡을 거야? 아니야. 엄마 체념했다는 거지. 그리고 아들 떠날 줄 몰랐어? 이미 알고, 야, 이미라는 부사어를 봐라야. 알고 있었대잖아. 엄마가 놀라지 않았을까요? 아니, 엄마 안 놀란 거야. 이미 알고 있으면 인물은 당황하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이미라는 부사를 봐봐. 괜찮지? 자, 마을에서 연실을 그들이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도 이상스럽지 않은 얼굴이었다. 왜? 이미 연이 끊어져서 떠가는 거 봤잖아. 연실만 내려오고. 근데 뭘 누군가가 다시 연실을 감지 않을까로 기대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안 이상했대? 자, 결말 옵니다. 아지매요. 사투리죠? 건이 새끼 빨리 쫓아가봐. 드디어 아들 이름을 알게 됐어. 이 아들인 거지. 아들 놈이라 그럴까? 계속 아들 놈이라고 하니까. 얘가 도회지로 돈 벌러 간다고 읍내로 튀었다. 그럼 여기 뭘 할 수 있어? 읍내도 시골이잖아. 근데 여기는 읍도 아니고 면내인 거야. 완전 짱 시골인 거야. 도회지가 도시거든요. 도시로 돈 벌겠다고 이렇게 튀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도회지 가서 돈 벌어온다고 연실 같은 거는 너나 실컷 가마 가재라면서요. 이렇게 생략법. 이 말줄임표 있죠? 말줄임표.
근데 얘를 누가 말하는 거야? 이거를 엄마가 의태어네 흐느적 약간 행동을 묘사해 주는 거지. 약간 힘이 없잖아. 허망하잖아. 야, 자식이 떠났는데, 그치? 그걸 막 샤랄랄랄라 이렇게 막 뛰어오겠어? 흐느적 의태어 이렇게 인물의 그 행동을 묘사하는 거지. 이런 거 다 간접조체시잖아. 간제. 그리고 여기 허기진 걸음걸이. 야, 이청준 진짜 글 잘 쓰지 않냐? 야, 선생님은 이런 소설가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 천재 같아. 자, 허기진 걸음걸이 쌤이 왜 반응했어? 이 소설의 그 발단 부분에 엄마가 어떤 한숨을 쉬었지? 허기진 한숨을 쉬었지. 근데 엄마는 하긴 맨날 배고프긴 하겠다마는 허기진 걸음걸이로. 그러니까 결국 자식이 떠나고 나서 그 너무 너네가 영화 감독이라 생각해보란 말이야. 자식이 떠났을 때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 엄마는 슬펐다. 이렇게 할 거야? 문학에서 재미없게? 그게 무슨 문학이야? 문학은 돌려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감동이 있다고. 근데 엄마 어떻게 걸어와? 흐느적 허기진 걸음걸이로 오시는 거지. 머릿속에 이미지 그려지지. 약간 폭삭 속았수다 막 떠오르지 않아? 자, 그럼 마을로 들어섰을 때였다. 바로 그때 누군가 요 말을 한 거야. 그럼 요 말을 한 게 누구냐? 아직도 말 안 해주냐? 잠깐만. 여기다. 아들의 연심을 감아들이고 있던 이웃집 조문에게 놈이 하는 말이지. 근데 걔가 제풀에 먼저 변명을 하고 나섰으나, 그럼 뭐야? 여기서 말하는 변명 있지. 얘가 변명인 거지. 얘가 변명인 거지. 얘가 그 조문애기가 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풀에 먼저 변명했다는 거는 도둑이 제발 저러서 하는 말이라는 거야. 혼날까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그 연 우리 아들 거잖아. 그거 왜 네가 갖고 있어? 우리 아들 어디 갔어? 막 이렇게 막 엄마 난리칠까봐. 약간 여러분도 친구 엄마 무섭잖아. 그러니까 얘도 막 자기가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사정을 설명하는 거지. 근데 엄마는 미리 아까 임이라고 했잖아. 여기서는 뭐야? 미리. 모든 걸 짐작하고 있었던 것처럼 놀라는 빛이 없었다. 안 놀랐다고. 자아 돌리면 안 된다고. 안 놀랐다고. 그죠? 쌤이 이거 얘기 안 했나? 아까 조무래기의 대사 가봐요. 여기 참 대사가 없지만 여기 조무래기가 하는 대사가 아줌마 하면서 그죠? 아줌매요 사투리 쓰죠? 사투리의 효과가 뭐야? 여러분 봄봄, 동백꽃 많이 배웠죠? 향토적, 토속적, 그래서 생동감을 높여주고 현실성을 높여준다. 현실성을 높여준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사투리를 쓰면 진짜 있는 사람 같다는 거야. 그죠? 무슨 서울말 쓰면 가짜 사람 같나? 이런 건 아닌데, 사투리를 통해서 뭔가, 사실, 그리고 또 그렇잖아. 시골인데, 사투리 안 써도 이상하지 않아? 그치? 현실감을 높여준다. 그래서 이제 앞뒤 사정을 궁금해하거나 집을 나간 여성을 원망해하지 않는다. 이거 잘라줘야겠네. 궁금도 안 하다이. 원망도 안 한다이. 그리고 쫓아 나서지도 않는다. 커녕이잖아. 안 한다고. 그리고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말도 없다. 그냥 애기 곁을 지나간다. 조문애기 곁을 지나간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텅 빈 초가의 살인문을 들어서고 나서야. 야, 초가의 살인문. 이 살인문 선생님이 고전시가 할 때 한자로 10이라고 한다 그랬지? 초가집에 있는 문이라고 했지? 여러분 이제 민속초 가면 보는 막 이렇게 쌀잎이 엮어서 만든 문 있잖아. 여기 그 잘못 만지면은 막 가시 찔린 것처럼 아프단 말이야. 초가집 가난한 거야. 여러분 시대적 배경 뭘 할 수 있어? 당신은 초가집을 살았단 뭐지? 여러분 요즘은 초가집 이거 민속촌에만 가만 볼 수 있어. 입장료내야 구경하는 게 초가집이야. 근데 이때는 초가집에 살았다는 거지. 근데 텅 빈 초가야. 너무 슬프지 않아? 이 텅 빈 초가가 이제 뭘 나타내 주겠어? 이 텅 빈이라는 관용어가 아들이 부재한 상황을 나타내 주는 거지. 아들이 떠났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또 아들 너무 사랑하잖아. 그래서 또 하늘을 쳐다본다. 아들의 연이 날아간 하늘을 향해 엄마가 잠깐 머물러 있다. 자, 우리 엄마의 시선. 자꾸 하늘로. 왜? 하늘로 떠났잖아, 연이. 그 연이 아들이잖아. 이 이청준 작가는 천재라고. 쌤 너무 좋아한다고. 하지만 하지만 접속부사. 연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이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부사어를 못게 쓰지? 아까 이미, 미리, 이제. 되게 쫀쫀해, 문장들이. 텅 빈 하늘. 야, 텅 빈 초가와 텅 빈 하늘. 쌤이 이런 거를 뭐라 그러지? 이미지가 조응한다고 했지. 이미지가 어울린다고. 이 머릿속에 언어, 활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이미지를 그려주는 게 작가의 역할이에요. 활자로 그림을 그린다. 텅 빈 초가집 딱 들어갔어?
엄마의 시선이 어딜 향해 있니? 텅 빈 하늘을 보고 있다는 거야. 이 간접적 제시로 여러분 다 느낌이 와야 돼. 엄마가 놀라지 않았지. 얼굴에 이상한 뭐 당황, 원망 이런 거 없지. 그럼 엄마는 It's okay 상태야? 아니야. 마음에 느껴지는 어떤 커다란 그 어떤 동요가 있을 거라고. 엄마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 추측하는 거지, 독자로서. 그쵸? 그리고 이 텅 빈 초가, 이 텅 빈 하늘, 엄마가 이 하늘을 보는 행위, 이런 것들은 문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나? 아들의 부재를 환기시키는 거야. 이미지가 조명되잖아. 텅 비었대잖아. 엄마 마음도 텅 비었을 걸, 지금? 그치? 그러니까 정말 팩트적으로 아들이 떠났어. 그럼 원래 아빠도 없잖아. 그럼 둘이 살 거 아니야, 집에. 그럼 이제 혼자 살겠네. 그러니까 진짜 이제 나훈산이네, 나훈산. 그러니까 텅 비었지. 그리고 그게 주는 적막감, 그 막 슬픔, 안타까움, 이게 엄청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들의 부재를 환기시켜주고, 아들이 진짜 떠났구나. 집에 왔는데 텅 비어 있는 거지. 또 하늘도 텅 비어 있는 거지. 어디에도 아들의 흔적이 없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연애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라고 서술하고 있는 거라고, 작가가. 그치? 그럼 이제 연애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는 건 아들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 아들의 부재를 환기시키고 재인식하게 하는 아주 멋진 새 문장입니다. 천재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어머니는 다만. 또 봐봐, 다만. 이런 것도 막 아까 이미, 이제, 다만. 그죠? 이 무심한 하늘. 야, 하늘을 꾸며주든 말도 무심한 하늘이다. 약간 무심하다는 얘기는 자기 너무 무심해. 이때 무심이야. 그러니까 하늘이 아들을 붙잡아두지 않으니까 무심하다고 느끼는 거지. 약간 허망하면 무심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늘에 연이 없으니까 허망한 거지. 이런 허망한 마음을 느끼니까 무심한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가는 한숨을 삼키며, 우리 엄마 맨날 한숨 쉬어. 그죠? 저 한숨 몇 번 쉬는 거야. 막 허기심 한숨, 막 이런 식으로. 허망스럽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자, 우리 엄마 독백입니다. 이거 아들이 들을 수는 없지만 엄마가 이제 소설이니까 독백 하나 딱 때려주고 이제 페이드 아웃으로 착 소설이 끝나야지. 마지막 문장. 아가. 우리 이름이 아까 건이였잖아. 건이 새끼. 건이새한테 아가. 언제나 악이지? 어딜 가거나 몸이나 성하거라. 이거 간접적 제시죠? 왜?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인물의 정서를 드러내는 거죠. 이 어머니의 심리는 굉장히 복합적일 겁니다. 서글픔, 걱정, 아들에 대한 사랑, 응원, 너가 선택한 길이 아이에게 뭐 불행한 일이 닥치길 기도하는 엄마가 어딨겠어. 가출했는데. 그래서 아들을 응원하는 마음, 그 끝없는 애정, 또 걱정 당연히 있겠지. 그리고 집이 허망한데? 텅 빈 초간데? 이제부터 난 솔로다. 뭐 이렇게 막 이제 나 혼자 살아야지. 애 걱정,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렇게 엄마가 기뻐할 리가 없다고.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심리를 우리가 추측하는 간접 제시거든요. 서글픔, 걱정, 뭐 사랑, 응원 이런 거. 근데 일단 여러분이 그 위에 있는 직접적 제시로 아니라고 한 거를 있다 그러면 안 돼. 아들을 원망했다. 야, 아들을 원망하는데 야, 어디 있든 몸만 건강하라 이렇게 하겠어? 그건 아니죠. 그런 거 조심하시면 돼요. 소설이 좀 어려웠어요. 좀 포인트가 많지. 여러분이 그러니까 딱 중등한테는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굉장히 쉬운 소설일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소설의 어떤 간접적 제시와 직접적 제시를 배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은 항상 뭐라 그랬어? 수능 날까지 가져가야 할 국어의 지식을 가르친다 그랬죠? 중학교라고 더 쉽게 가르치고 이런 건 없어. 그건 똑같아. 소설이 무슨 뭐 등급제야? 11세부터 보고 뭐 10살, 뭐 15세 미만은 볼 수 없고 소설 뭐 그러지는 않거든요. 다 한글이잖아. 자, 어려웠지만 잘 정리하셔야 돼. 간접적 제시, 있는 그대로 읽는 방법 이런 거. 자, 핵심 정리해 갑니다. 앞에서 지금 다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할 게 없어. 이 소설 연애에 나타난 아름다움 좀 봅시다. 우리 심리적 인식 배우고 있잖아. 자, 엄마 심리를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엄마 애틋한 마음 보여준다. 그리고 아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안녕을 기원하며 슬픔을 애써 누르는 모습. 절제되면 쌤이 더 슬프다 그랬지. 그죠? 애끓는 사랑을 표현했다. 너무 아름답다, 야. 그러니까 내용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헷갈리면 진짜 용서 안 한다. 우리가 항상 문학은 내용적인 측면과 표현적인 측면 나눠서 봐야 한다 그랬지? 갑자기 막 직유법, 막 이런 거, 막 상징, 이런 걸 내용에서 얘기하면 안 돼. 표현, 직유, 상징, 뭐 이런 거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상징 미지의 세계를 떠나고 싶은 욕망을 지닌 아들 혹은 그런 아들의 동경과 희망 또 성장하고 싶은 아들의 내적 갈망과 욕망을 드러낸다. 되게 막 여행처럼 떠나고 싶다 했잖아. 새처럼 가고 싶다 했잖아. 막 새처럼 그치? 새처럼 이런 것들이 지교법. 또 다 표현상에서 느껴지는 심미적 인식이겠죠. 그리고 자유를 향한 어떤 이 의지를 이 상징이 연이 드러낸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뭐 도예지로 간다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뭐 가서 어떻게 됐는지 말은 안 해주고 또 도예지가 어떤 자유가 있는 곳인지도 설명해주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얘가 어딘가로 떠나고 싶다는 그 마음을 연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면 굉장히 상상력을 자극하겠지. 말 안 해주니까. 그리고 소설이 좀 풍부해지겠죠. 다음 여기는 이제 너무너무 중요해서 자세히는 말 안 할 거지만 여러분 복습하면 다 이해할 거야. 쌤이 앞에서 다 말했잖아. 근데 진짜 시험은 항상 학습활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학습활동, 옆날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옆날개기를 시작한 이유 보면 돈이 없어서 포기한 거지. 얘 체념했잖아. 막 저항하지 않아. 얘 학교 가려고 도시 간 거 아니야. 돈 벌러 가겠다 그랬어. 자, 그리고 속상한 마음이 있겠지. 섭섭한 마음이 있겠지. 그 연날리기로 달리려고 하는 거죠. 자, 엄마가 연을 확인하는 거? 이 아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지. 심리 그래프? 쌤이 아까 이거 딱딱 나누라 그랬지? 탁 나누라 그랬지? 그래서 하늘에 떠 있고 점점 이게 불안감이 높아지다가 하늘 끊어지니까 이제부터 갑자기 시야에 사라지면서 차라리 차분하게 내려왔다 그랬어. 그냥 막 따라하지도 않아. 왜냐면 받아들이는 거야. 떠날 줄 알고 있었으니까. 그죠? 연의 상징. 연은 아들을 상징하고 도예지를 향한 아들의 동경과 희망. 진짜 중요하다. 성장하고 싶은 아들의 내적 갈망과 욕망. 이런 건 조금 어려운 해석일 수 있는데 성장하고 싶다는 거는 결국은 뭘 뜻하는 거냐면 자유를 추구한다는 거야. 사람은 머리가 커가면서 자유를 추구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 사춘기 전까지만 해도 막 엄마 막 꼭 껴안고 자고 싶고 이러다가 좀 사춘기가 되면은 막 엄마 껴안으면 아우 만지지 막 이러잖아. 내가 애야? 막 이렇게 하면서 좀 그런 거 있잖아. 그게 좀 성장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식이 엄마를 떠나고 싶다는 그 마음도 성장하고 싶은 마음과 어울리는 마음이라는 거지. 그리고 자유를 향한 의지. 그렇죠? 엄마의 마지막 대사. 이것도 또 뭐야? 이거 선생님 말 안 했냐? 말 안 했네. 생략법이죠? 말줄임 또는 생략. 그럼 어떤 효과가 있어? 여운을 형성한다. 소설의 마지막 대사로는 이 점점점이 치트키야, 치트키. 그냥 여운을 만드는 거야. 자, 엄마 마음, 서글픈 걱정, 염려. 그죠? 그래서 우리 엄마 너무 짠합니다. 네, 여러분, 엄마한테 오늘 저녁 맛있다고 꼭 칭찬해 주시고. 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청준의 연 마치겠습니다.